안녕하세요. 2022 카타르 월드컵 이제 H조 마지막 경기 반드시 이겨야만 우리의 경우의 수를 기대할 수 있는 포르투갈과 경기 앞두고 있는데요. 포르투갈이 한국과의 경기에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지난 두 경기를 통해서 어떤 강점과 약점이 있는지를 상세하게 또 세부 기록을 통해 분석하는 시간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한국과 포르투갈 경기를 좀 프리뷰하는데 우루과이 유니폼을 입고 계세요 지금. 예. 이걸 입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16강에 가려면은 일단 뭐 전제 조건은 우리나라가 무조건 포르투갈한테 이겨야 되고요. 또 이제 우루과이가 가나한테 한 골차로 승리를 해줘야 한 골차 이상은 안 됩니다. 적당히 이겨야 된다. 딱 그냥 한 골로만 이겨줘야지 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입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루과이가 한 골 넣고 이기는 상태까지는 열심히 응원을 해야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나가 이기면 모든 게 말짱 도루묵이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는 가나를 응원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은 이제 비기면은 두 골차 이상으로 그쵸. 이겨야 되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우루과이가 한 골 차로 가나를 이겨줘라. 그리고 이제 우리는 포르투갈을 이겨야 되는데 포르투갈은 일단은 16강을 확정한 팀입니다. 그렇죠. 뭐 이전 전승으로 일찌감치 확정을 지었고 이제는 이제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조 1위냐 2위냐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포르투갈 입장에서도 이제 가나가 대승을 하면 우리에게 질 경우 1위 자리를 뺏길 수 있고 그러면 16강에서 브라질을 만나야 하니까 우리와의 경기를 뭐 대충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그렇죠. 현재 그러니까 뭐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골득실이 플러스 3인데요.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가나는 0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포르투갈이 우리나라한테 진다라고 하면 최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나가 두 골차 이상으로 승리하게 되면은 그 다득점에서 앞서서 1위로 가나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포르투갈도 완전히 뭐 오늘 프랑스처럼 풀 로테를 돌리는 이런 거는 그런 강수는 던질 수 없다는 거죠. 프랑스가 이제 튀니지와의 경기에 풀 로테를 돌렸다가 선제골을 내주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더 골을 내줄 수 있고 또 다른 경기에서 2승하는 팀이 많은 골을 특히 호주가 덴마크에 뭐 3대0, 4대0 그러지 말라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2위가 된다. 그러면 16강에 갔을 때 아르헨티나를 만나야 된다. 그렇죠. 물론 뭐 프랑스의 전력이 아르헨티나를 두려워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누가 16강에서 아르헨티나를 만나고 싶냐. 그렇죠. 그래서 음바페, 덴벨레, 뭐 그리즈만 다 나와가지고 물론 졌지만은 어찌됐거나 추가 실점 없이 1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나오니까 확실히 격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우리도 기대할 수 있는 건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포르투갈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뭐 그럴 거라고 보이는데요. 어쨌건 간에 그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16강에 만약에 2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모로 꼬입니다. 일단 브라질을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브라질 설령 꺾고 올라가더라도 그 다음에 또 스페인을 만날 위험성이 있거든요. 물론 2조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모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열려있지만 객관적인 전력을 봤을 때 그리고 거기는 그냥 스페인이 거의 확정적에 가깝다라고 보여요. 안 그러면은 꼬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이 2조 1위니까 H조 2위는 브라질을 만나야 되는데 브라질을 혹시 꺾더라도 8강에서 스페인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올라간다면은 뭐 아르헨티나가 올 수 있겠는데 어찌됐거나 뭐 그 단계까지 가면 4강이니까. 그러니까 저쪽 트리가 더 나은 거예요. 프랑스 쪽 트리가 더 낫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H조 1위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H조 1위를 하게 될 경우에는 16강에서 세르비아나 스위스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를 돌파해서 올라가더라도 그래도 뭐 독일이나 뭐 크로아티아, 뭐 모로코 이런 팀들인데 물론 이 팀들도 만만하지 않지만 저쪽이랑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브라질, 스페인은 좀 피하자. 그렇죠. 심지어 그 스페인은 브라질 피하려고 조 2위 할까 생각도 했었다라고 하는데 물론 뭐 그게 일본이 코스타리카한테 패하면서 그 계획도 다 꼬이게 됐지만요. 그래도 어쨌건 간에 현재 그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3명의 부상자가 있죠. 옥타비오하고 다닐로 페레이라는 먼저 부상을 당한 가운데 이제 지난 우루과이전에서 누누 멘데스까지 부상을 당해가지고 아예 누누 멘데스는 더 이상 월드컵을 뛸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경고를 받은 선수가 5명이나 있거든요. 근데 이 5명의 선수들이 한 장 더 경고를 받게 된다면은 16강전에 나올 수가 없어요. 뭐 16강 아무리 브라질을 피한다고 해도 핵심 선수가 빠진다. 특히 이 명단을 보니까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선수들이 있어요. 예, 그가 브루노 페르난데스하고 이제 후벤 디아스 이 두 명은 절대 빠지면 안 되거든요. 예. 뭐 펠릭스 같은 경우는 뭐 레앙이 나와도 크게 차이는 없고 뭐 그리고 또 안델 실바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고 후벤 네베스 자리도 뭐 팔리냐던가 아니면 카르발류를 내리고 다른 예. 선수 써도 돼요. 예. 이 비티냐던가 이런 선수도 써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 부페하고 이제 그 디아스가 빠지면은 이거는 조금 난감해지는 거죠. 예, 척추 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중앙에서 2선 공격을 이끌고 있고 디아스는 수비 라인 전체를 조율까지 하는 선수인데 게다가 다닐루도 부상 중이고 페페도 뭐 그렇게 좋은 컨디션이 네. 아니고 안토니오 실바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네. 그러니까 수비 라인에 디아스가 만약에 16강에서 못 뛴다. 그러면 네. 솔직히 포르투갈 수비 라인이 붕괴된다라고 봐야 돼요. 네. 그리고 미드필드 라인에서는 브루노의 득점 영향이 높죠. 예, 그래서 뭐 제가 예상한 예상 라인업은요. 호날두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고 이제 호날두의 파트너로 펠릭스나 레앙 중에 한 명이 나올 걸로 보이고 또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원래 부페가 맡던 자리에 부페가 안 나온다면 이제 주앙 마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중원은 이제 카르발류하고 벨실바에 이제 네베스나 아니면 네베스도 이제 경고 한 장이 있으니까 팔리냐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좌우 풀백은 조금 변동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칸셀루가 폼이 오른쪽 풀백에서 폼이 예. 별로 이번 월드컵에서 좋지 못하거든요. 맨시티에서부터 이어진 현상이잖아요.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달롯이 오른쪽 풀백으로 선발로 나선다면 그럼 칸셀루가 왼쪽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페페 파트너로 디아스가 안 나온다면 안토니오 실바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건 선택지가 없어요. 예, 다닐루가 부상이기 때문에 네. 지금 센터백 자원이 3명밖에 없어서 예. 안토니오 실바는 그래도 이 경기에는 조금 경험을 줘서 예. 끌어올릴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예.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칸셀루도 이번 경기 정도 레프트백으로 또 점검해 봐야 16강에서 쓸 수 있으니까 달롯 칸셀루가 함께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예. 근데 일단 호날두가 왜 선발 출전할 거라고 보고 있냐면요. 호날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경기에서 머리를 스친 예. 그게 이제 골이 취소가 됐었잖아요. 뭐 취소가 됐다기보다 이제 골이 본인의 골인 줄 알고 세레머니를 했는데 그렇죠.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크로스 패스가 그냥 들어가서 브루노의 골이다. 예. 근데 그리고 나서 포르투갈 협회 쪽에서나 대표팀 쪽에서는 호날두 골 아니냐 좀 그렇죠. 문의를 했다고 해요. 항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아디다스 쪽에서 아예 나와서 얘기했죠. 이 그 인볼 테크놀로지 이상으로는 호날두의 골이 아니라 부페의 골이 맞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공에 터치가 되면 센서가 작동을 하는데 예. 터치가 안 됐다는 거고 사실 뭐 정말 아슬아슬한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인터넷에서도 많이 밈이 나오던데 호날두 선수가 유벤투스 시절에 머리를 파마해가지고 엄청 부풀렸었잖아요. 예. 그렇다면 사실 좀 터치가 되지 않았을까. 예. 그런 골이 됐을 텐데. 근데 저는 머리카락 스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머리카락 스쳐도 골로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볼에 압력이 가해져야 되는 거니까 머리카락은 이제 그런 게 감별이 안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예. 드레이드를 했어야 되나 강력하게. 저는 근데 이거는 그냥 부페 골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태까지 머리카락 스치고 골로 하는 건 그쵸. 그건 아니죠.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방향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골은 이제 브루노의 골이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과의 예. 경기에 나와서 호날두 선수가 노리고 있는 기록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죠. 일단 뭐 호날두 선수 같은 경우는 기록의 사나이잖아요. 그가 월드컵에서 유일하게 5개 대회 연속으로 골을 넣은 선수 등극을 하긴 했는데요. 호날두가 노리는 골 기록 바로 에우제비오의 월드컵 본선 최다 골 기록인 거죠. 예, 에우제비오는 뭐 6경기 만에 9골을 넣고 뭐 예. 북한전에 또 엄청난 과거 활약이 있는데 뭐 그런 기록까지는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많이 넣는 게 중요한 예. 거니까 호날두가 19경기 8골을 넣고 있고 뭐 이번 대 개인적인 욕심으로 저는 10골 넣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라고 보이죠. 그래서 이제 호날두가 그때 골 넣고 나서 너무 어린애처럼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왜 저렇게 좋아하지 했는데 이게 걸려 있었던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제가 봤을 때 호날두는 만약에 이번 대회 이걸 달성 못하면 4년 뒤 월드컵에 나온다. 나와서 어떻게든지 10골 채운다. 뭐 네. 그렇게 신기록 만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뭐 그래서 호날두가 득점에 굉장히 욕심을 부리는 걸 다들 알아서 그런지 좀 득점 배당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일단 뭐 선제골을 넣을 가능성도 네. 5배로 이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시점에건 골을 넣을 가능성도 2.5배. 그리고 프라이스 부스트 이게 뭐냐면요 특별 배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배당을 이제 특별하게 주는 건데 호날두가 2번 이상의 유효 슈팅을 때릴 가능성 2배 상당히 높게 본 거죠. 그리고 헤더로 득점할 가능성도 11배니까 네. 사실 우리가 뭐 가나와의 경기에 보여줬던 세트피스의 문제라든지 또 호날두 선수의 워낙에 이제 네. 그 다른 능력들이 좀 떨어졌어도 건재한 게 점프력이
슈팅력이랑 헤더 능력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호날두가 헤더로 한국과의 경기에 골을 넣을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현재 도박사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것도 굉장히 웃기죠. 전반전과 후반전에 각각 2번 이상의 유효 슈팅. 그러면 유효 슈팅에 대체 몇 개 때려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난사를 또 한국전 할 것이다. 무엇보다 포르투갈은 이미 16강에 확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호날두 몰아주기 경기가 한국전이 될 수 있다. 저는 근데 뭐 호날두 몰아주게 하는 거는 한국 입장에서는 뭐 좋은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예, 안 그래도 그 호날두가 나올 때는 지나치게 호날두한테 패스들이 가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근데 호날두가 빠지면 이제 다른 선수들이 특히 부페가 많이 이제 슈팅들을 가져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부페가 뭐 가나전에서도 2도움을 올렸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루과이전에서도 그러고 나서 이제 페널티킥 골을 넣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부페는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경고 한 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부페가 빠지면은 한국한테는 좋은 2.5 작용을 한다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부페가 최근 폼이 미쳐 있거든요. 최근 뭐 A매치 11경기에서 7골을 넣고 있고요. 그리고 기대 득점이 4.6골인데 7골. 그 기대 득점보다 훨씬 많은 골을 넣고 있는데다가 이번 월드컵에서 2골 2도움으로 공격 포인트 4개인데 이게 음바페와 함께 동률일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부페가 빠져주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땡큐 베리 머치인 거죠. 사실 부페가 이제 호날두가 있을 때 좀 제어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까지 탈피하고 이번 대회 잘해왔는데 부페가 쉰다면 이선 지역에서의 날카로운 패스나 슈팅이나 우리 미드필더들의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 물론 포르투갈에 다른 좋은 선수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부페가 있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후벤 디아스가 결장을 한다면은 안토니오 실바밖에 선택지가 없는데요. 이 선수가 물론 뭐 상당히 재능 있는 수비수긴 해요. 제2의 후벤 디아스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근데 A매치 경력이 딱 한 경기밖에 없고요. 이제 만 19세의 어린 선수거든요. 물론 저 그 한 경기 나이지리아하고의 그 월드컵 직전에 있었던 평가전에서 준수한 활약을 펼치긴 했지만은 월드컵 무대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레앙도 뭐 첫 경기는 괜찮게 했다가 두 번째 지난 그 우루과이전에서는 이상한 짓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팀들을 보더라도 이번 대회는 유독 좀 어린 선수나 경험 없는 선수들이 좀 헤매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 보니까 물론 이강인 선수는 잘하고 있지만 그렇죠. 어찌됐거나 안토니오 실바 특히 수비수인데 뭐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기를 한다면 분명히 조금 실수도 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다. 우리가 부페하고 디아스가 없다면 충분히 공략할 포인트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좀 주의해야 될 선수 만약에 나온다면 디오고 달롯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달롯이 현재 그 A매치 7경기에서 2골을 넣고 있는데요. 최근 5경기에서 이제 2골 2도움을 다 올리고 있는 거고요. 특히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입니다. 특히 이제 네이션스 리그 체코전은 오버래핑해서 공격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과거에 이제 달롯 선수 각광받은 것은 그래도 공수 균형이 칸셀로보다는 좋지 않느냐. 또 맨유에서도 수비 가담도 잘해줬다라는 평가들이 있었는데 공격해갖고 득점 기술까지 보여주니까 이 선수 뭐하라 좀 더 잘해졌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나이지리아전에도 정말 잘하면서 도움까지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로테이션 차원에서 나왔을 때 오히려 포르투갈의 측면이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이제 한국의 이제 예상 라인업을 올린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지난 그 가나전하고 비교했을 때 나상호 선수와 이재성 선수가 다시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데 이제 이강인 선수가 너무 지난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벤투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오는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포진도를 제가 정리해드리면 조규성 선수 뭐 2골도 넣었고 지금 확실하게 주전 잡았죠. 그렇죠. 손흥민 선수 뺄 수 없어요. 그리고 미드필드 라인에 큰정우영, 황인범 이건 그냥 써놓고 시작하는 라인업이고 그렇죠. 포백 라인도 김진수, 김영권, 김민재, 김문환이 변화가 없겠지만 만약 김민재 선수가 몸이 안 좋으면 권경훈 선수가 나올 수 있다고 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김민재 선수가 일단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김승규 골키퍼도 바꿀 이유가 없으니까 지난 경기에 권창훈 선수와 작은정우영 선수를 깜짝 투입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갔고 그래서 이제 다시 나상호 선수를 교체해서 넣었었거든요. 근데 나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가나전과 비교했을 때 이번 경기는 더 많은 골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이재성 선수를 측면으로 두고 이강인 선수를 가운데로 놓을 수 있다. 특히 벤투 감독도 이번 경기는 정말 사활을 걸어야 되고 만약에 이제 가나가 비길 가능성에는 우리가 2골 차로 이겨야 되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강인 중앙, 이재성 측면이라고 봐요. 가나전 같은 경우 이재성 선수가 안 나와서 저희가 몸 상태가 좀 안 좋나 보구나 생각했는데 인터뷰한 거 보니까 몸은 문제가 없었다. 네. 전술적인 판단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 그게 그래서 좀 놀랐었습니다. 이재성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대체 불가 선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예 교체 출전도 안 시켰다? 좀 의아하긴 했었습니다. 예, 결국에 이제 이번 경기만큼은 이강인 선수의 공격력을 10분 활용할 때 이재성 선수의 수비적인 부지런함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강인, 이재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쨌건 간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고무적인 부분이 황희찬 선수가 이제 훈련에 복귀했다는 거죠. 부상에서 돌아와가지고. 예, 근데 이제 승부차에서는 황희찬 선수의 그 저돌적인 돌파가 필요하거든요. 아마 선발 출전은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동안 부상 후 장기간 빠져 있었으니까요. 최종 라운드부터 빠져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월드컵 이전에 있었던 리그 경기부터 빠졌던 네. 거기 때문에 선발은 어렵더라도 승부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더 생겼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조금 승부처에서 공격 카드 쓸 게 너무 좀 없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의 복귀는 한국 입장에서는 좀 천군만마도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이제 가나와의 경기를 앞두고도 황희찬 선수가 그 훈련에 복귀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력 질주 스피드가 평소의 절반밖에 안 됐다. 네. 그러다가 이제 가나전을 마친 훈련에서 원래의 속도인 8초대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황희찬 선수가 후반전에 나와서 조커로 충분히 기능해서 우리가 골이 더 필요한 상태에서 힘을 보태줄 수도 있고 네. 또 하나가 황희찬 선수가 울버햄튼에서 뛰고 있잖아요. 그렇죠. 포르투갈 선수들을 울버햄튼은 거의 포르투갈 팀입니다. 예. 포르투갈의 뭐 네베스를 포함해서 뭐 많은 선수들을 잘 알고 있어요. 다만 이제 네베스 제외하면 주전급 선수가 예. 없긴 하죠. 하지만 포르투갈이 익숙하고 그래도 이제 포르투갈의 로테이션 멤버들이 혹시 뭐 마테우스 누네스라도 나오든지 네. 하면 좀 상대해 볼 수 있고 또 포르투갈 말도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네. 포르투갈어도 알아들을 수 있다. 예. 예. 근데 이제 한국 입장에서 변수는 벤투 감독이 지난 경기에서 이제 퇴장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라커룸도 들어갈 수 없고, 수선수들과 뭐 그 무전 연락도 할 수 없고, 그런 상태인 거죠. 원래 이제 이전 같은 경우에 사실 저는 차단하는 게 맞다고 보긴 해요. 네, 퇴장을 했으니까. 예. 근데 그 전에는 뭐 연락도 하고 뭐 네. 문자도 보내고 예.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물론 이제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찌됐거나 코치진한테 본인의 생각과 이제 판단을 전달할 수가 있었는데 그거조차 안 되니까 정말로 이제는 세르지오 코스타소 코치가 알아서 해야 된다. 다만 이런 경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우리가 리드할 때 뭐 그건 다 그런 해죠. 플랜을 해놓고 이땐 얘를 넣고 예. 이렇게 해라 줄 거고 그리고 세르지오 코스타소 코치 보통 대표팀 코칭 스태프나 뭐 클럽팀도 그렇지만 수석 코치의 전술적인 영향력이 꽤 커서 벤투 감독이 없다고 해서 뭐 우왕좌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양 팀의 기록을 비교를 해보자면요. 일단 뭐 경기당 득점은 한국이 1골 그리고 포르투갈이 2.5골 확실히 골이 네. 많죠. 그리고 이제 실점은 한국이 1.5 실점 이제 그 포르투갈이 1실점. 그러니까 포르투갈도 수비는 그렇게 완전 단단하진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무실점 경기가 한 경기씩이고 이게 근데 그 엉망인 우루과이 상대로 한 것들이고요. 점유율이 이제 한국이 53% 그리고 포르투갈이 60%로 H조에선 1, 2위예요. 그러니까 둘 다 점유하는 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기당 유효 슈팅 숫자가 한국이 3.5회 그리고 포르투갈이 4회. 이게 의외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필드 틸트. 이게 어떤 거냐면요. 파이널 서드에서의 점유율인 거거든요. 그게 한국이 굉장히 높아요. 61.1%로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H조 2위를 넘어서 물론 포르투갈은 더 높죠. 63.6%. 하지만 어쨌건 간에 H조 2위를 넘어서 이번 월드컵 참가팀들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요. 8위거든요. 이게 8강권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가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그런 거잖아요. 강팀의 축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우루과이전은 점유율에서 밀렸었는데도 상대 진영에서의 점유율이 높았었기 때문에 거의 두 경기 다 상대를 조금 가둬놓고 싸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쨌건 간에 그 포르투갈이 얼마나 지배적인 축구를 하는지는 지난 우루과이와의 전반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우루과이가 포르투갈 상대로 패스를 100회 이상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98회로 이게 이번 월드컵에서 네 번째로 적은 수치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이란이 잉글랜드한테 대패당했을 때 그때 뭐 46회, 일본이 독일한테 가둬놓고 마셨을 때 62회. 전반전 기록이죠. 그렇죠. 코스타리카가 스페인한테 대패당했을 때 71회 이런 거거든요. 결국에 이제 포르투갈도 굉장히 점유 능력도 좋고 우리가 지난 두 경기에 보여줬던 강점들을 더 잘 보여준 팀이니까 이제 정말로 점유 대 점유의 싸움에서 우리가 포르투갈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포르투갈이 이렇게 점유하면서 전진한다면 뒷공간이 분명히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의 역습 능력도 손흥민 선수의 배후 침투 능력을 활용해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점유율 싸움에서는 우리나라가 조금 밀릴 수 있어요. 예. 포르투갈이 워낙 중원이 또 좋은 선수들이 많고 단단해가지고 그 점유율 싸움에서 조금 밀릴 수 있겠지만은 도리어 그렇게 됐을 때 그동안 활용하지 못했던 손흥민 선수의 뒷공간 침투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 이전까지는 손흥민 선수가 두 명한테 계속 에어싸여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포르투갈이 뭐 평가전에서도 그렇고 뭐 가나전도 그렇고 분명히 뒷공간을 많이 내주는 그렇죠.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 두 경기에 유효 슈팅도 하나 하지 못했는데 지난 두 번의 월드컵에서 골을 넣었던 선수답게 이번 그 포르투갈과의 경기에 월드컵 3회 연속 득점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뭐 이게 그 가나전하고 우루과이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왼쪽 측면으로 공격이 거의 전개가 됐어요. 여기에는 물론 뭐 베실바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고요. 베실바가 왼쪽으로 많이 돌면서 이제 패스들을 공급을 했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칸셀로의 부진도 끼어 있긴 하거든요. 칸셀로가 부진하면서 오른쪽 측면 공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 칸셀로가 원래 이 선수가 거의 미드필더급의 선수잖아요. 실제 네. 플레이를 미드필더처럼 하면서 많이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면서 오른쪽 측면 공격이 좀 안 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도리어 이제 가나전 이 시점은 다 칸셀로 뒤쪽이 털려서 나왔던 거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대 오른쪽 측면을 좀 털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 경기에서 칸셀로랑 달롯이 바뀌어서 나온다면은 그럼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되긴 하겠죠. 네. 그렇게 되더라도 공격은 왼쪽 측면 위주가 더 될 거예요. 예, 칸셀로까지 있으니까. 그렇죠. 칸셀로는 맨시티에서 왼쪽 측면에서 이번 시즌부터 이미 보였잖아요. 오른쪽 측면으로 가면 칸셀로가 기량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게 이전까지는 오른쪽 크게 차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왼쪽에 이제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칸셀로 같은 경우는. 물론 하지만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이 그대로 게레이로 왼쪽, 칸셀로 오른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달롯이 오른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맨유에서도 그렇지만 이 선수가 전진 수비도 잘하고 많이 뛰어주는 건 있어도 뒤에서 아예 내려와서 대인 수비 자체를 엄청 뭐 견고하다, 못 뚫겠다 이런 정도 아니고 이 선수도 뒷공간 내주기 때문에 달롯이 나와도 우리가 충분히 그 뒷공간 공략할 수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한국하고 포르투갈의 맞대결 전적인데요. 딱 한 번 만났습니다. 예. 저희가 잘 기억하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였죠. 그때 이제 뭐 벤투 감독도 수비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을 했었고요. 예. 전반 26분 만에 주앙 핀투가 퇴장을 당했고 또 이제 64분경인가 그때 이제 베투가 오른쪽 풀백인 예. 베투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었고 우리의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1대0으로 승리했었기 때문에 포르투갈 상대로 그래도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예, 딱 20년 전인데요. 그때도 월드컵 최종전이었고 예. 두 팀 다 16강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고 뭐 지금 같은 경우에 포르투갈은 이미 올라가 있지만 그렇죠. 최종전에서 우리가 이겼던 경험 딱 이 스코어로만 이기고 우루과이가 가나를 1대0이나 한 골 차로 이겨준다면 우리가 16강에 갈 수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쉽진 않아도 불가능한 수준의 뭐 정말 허황된 옵션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도 어쨌건 간에 오늘 경기들을 보니까 이거 자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팀이 아닌 다른 경기를 조금 봐야 되는 경우에는 다 힘들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경우의 수가. 그래서 우루과이를 우리가 열심히 응원하면서 그렇죠. 응원해야죠. 우루과이 명예 우루과이인으로 예. 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해외 매체들의 승부 예측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티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요. 옵타에서 이제 제공하는 거죠. 포르투갈의 승리 가능성을 58.4%로 봤고요. 우리나라의 승리 가능성을 19.3%, 그리고 무승부 가능성을 22.3%로 보긴 했습니다. 예, 포르투갈이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전망이고요. 또 통계 매체인 후스코드닷컴은 포르투갈이 3대1로 완승 거두면서 뭐 우리가 이제 승리는커녕 비기지도 못할 것이다. 조금 부정적인 전망을 했네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저 뒤에 애널리스트의 전망도 부정적인 편인 거가 우리나라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승부만 해도 되면은 그러면 뭐 좀 어느 정도 그래도 6대4로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무조건 이겨야 되기 때문에 배당 자체는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은 거긴 하죠. 뭐 그리고 포르투갈의 전력 같은 것들 고려하면 이게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선택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포르투갈은 이미 16강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뭐 선수들이 조금 방심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부페랑 디아스가 빠지면은 거기에 대한 전력 누수는 분명히 크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또 호날두가 득점 욕심을 부린다면은 그러면은 뭐
파고들 여지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지금 이렇게 나온 예상만큼 크게 일방적인 경기를 우리가 당하진 않을 것 같다. 예. 그래서 배당률도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아주 절망적인 정도의 수치가 나오진 않았어요. 예, 뭐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온 거는 1.7대가 많이 나왔죠. 예. 1.7배가 많이 나온 건데 1.7배면은 그래도 포르투갈과 한국의 전력 차를 고려하면은 나쁘지는 않게 나온 거예요. 예. 거의 비등한 정도가 이제 2.5배 정도로 나오는 거니까요. 예.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5배니까 4배도 나온 곳이 있다는 걸 봤을 때는 그래도 이변의 여지가 아예 없다라는 배당률이라고 볼 수 네. 있겠고요. 다만 이제 H조를 누가 통과할까의 배당률을 보니까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나보다 우루과이가 더 낮은 배당률, 즉 유력하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베팅 업체들이 경기력을 안 보고 전력 그냥 그 선수단 몇몇 플러스 파 랭킹 뭐 이런 것만 보고 뽑은 거죠. 어쨌거나 포르투갈은 확정했기 때문에 베팅을 할 수가 없고요. 가나가 2.25배, 우루과이가 1.95배, 한국이 10배니까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기고 올라간다. 다만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기지 못하면서 탈락할 것이다라는 이제 배당률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정배당은. 하지만 우리는 이제 우루과이가 이 배당대로 가나는 이겨주고 그렇죠. 우리도 포르투갈을 이겨서 우루과이가 아쉽게 이겨놓고도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 잘 올라가 이렇게 끝나길 좀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경기가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12월 3일 토요일 0시에 이제 킥오프합니다. 생각하기 쉽게 보면은 12월 2일 금요일 밤 12시에 한다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 경기를 뭐 동시에 틀어놓기 보기 어렵고 아마 실시간으로 또 가나와 우루과이 경기 상황도 아마 방송사에서 보여줄 것 같아요. 너무나 뜨겁고 치열한 경기 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전망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저는 근데 개인적인 전망 뭐 이런 거보다도요, 그냥 제가 바라는 건 그겁니다. 오늘 이제 튀니지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멕시코처럼 우리나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가능성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기고 그래서 가능성까지 보여준다면은 저는 우리나라가 설령 16강에 가지 못하더라도 정말 만족하면서 이번 월드컵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흐름이라면 벤투 감독에 대한 그 여론과 평가가 굉장히 좋고 계약이 끝난 상태지만 당장 1년 뒤에 있을 아시안컵까지도 맡기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벤투 감독의 방법을 조금 더 밀어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보통 월드컵 끝나면 항상 감독이 바뀌어왔는데 그렇죠. 포르투갈전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고 또 우리가 건설적으로 앞으로 또 이 축구 월드컵 본선에서도 공격적이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좀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최근 한 10년 넘게 동안 너무 감독을 계속 바꿔왔어요. 계속 바꿔오면서 하나의 뭐랄까 정체성 자체가 없다 보니까 오답노트 자체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어쨌건 간에 벤투 감독으로 4년간 끌고 오면서 결국 그 스타일이 정착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좋아졌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도 너무 그 1위 1위 하지 말고 조금 오래 가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가장 월드컵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하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아시안컵에서는 우승 못한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우승도 뭐 사실상 없다시피 하고, 근데 저는 그러니까 한번 아시안컵 우승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조금 우리나라가 정말 아시아의 맹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시안컵 우승해야. 근데 항상 보면은 월드컵 끝나고 감독이 바뀌니까 뭐 준비 기간도 없이 아시안컵에 나서가지고 제대로 된 축구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시안컵까지는 일단 가는 게 낫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벤투 감독도 뭐 한국에 너무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고향으로 가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요. 1년 정도만 또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시간 아시안컵도 했으면 좋겠고, 또 그러기 위한 발판을 포르투갈전에 마련하고 나아가서 그 발판뿐이 아니라 기적의 16강도 이룰 수 있기를 응원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경기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가나와 우루과이는 또 어떻게 경기를 펼치게 될지 분석까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한준TV에 새로 올라오는 콘텐츠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